안녕하세요. 오늘도 15번째 강의를 할 이범교입니다. 서울, 포항, 울산, 경주 회원님들 다 잘 계시죠? 아, 이제 1월 달도 벌써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한 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정부 시간에 한국의 IMF 외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외환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 하는 거였고요. 오늘은 한국은 어떻게 외환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외환 위기 다음에 IT 버블 하고 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강의는 이제 대공황, 첫 번째가 대공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레튼 우드 체제와 닉슨 쇼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의 버블 발생, 그 다음에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그 다음에 일본의 버블 붕괴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번 시간에는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수습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한국의 IMF 외환 위기는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IMF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것이 한국으로 전파되었던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1929년도에 일어난 대공황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다해서 공황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일본의 버블 붕괴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글로벌 국제금융위기는 이거는 금융위기입니다. 은행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로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 2015년에는 중국도 외환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12년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여기에서 재정 위기를 겪었는데 이렇게 위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되는데 만약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은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만 꼽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일 경우에는 그 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만 꼽아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재정위기는 그 나라의 국가가 재정을 방만하게 하는 바람에, 즉 빚을 너무 많이 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외환위기이기 때문에 이 외환위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달러만 꼽아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모든 위기의 출발점은 금융이 됩니다. 출발점이자 종점은 은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은행에 달러를 꼽아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한국의 외환위기, 즉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한신 대지진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한신 대지진은 1995년 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지진이었죠.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엔화가 그 당시에 1달러에 120엔 했는데요. 80엔으로 절상됐습니다. 이걸 절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절상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나라에 위기가 발생하면은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본만은 예외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은 해외에 투자를 8조 달러나 투자해놨습니다. 그리고 5조 달러가 채무고 나머지 3조 달러가 순수 채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의 보험사가 금리가 낮으니까 해외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채권이나 건물을 팔고 그걸 달러로 가지고 들어와서 엔화로 바꿔야 됩니다. 엔화를 바꿔야 되니까 엔값이 엔화가 귀하게 돼요. 그래서 엔화가 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엔화가 80엔으로 절상이 돼요. 120엔에서 80엔이니까 굉장히 절상이 많이 됐죠. 이제 절상이 되면은 그 나라의 돈이 절상되면은 수출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수출이 안 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수출 경쟁 국가입니다.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이 안 되면 우리는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1995년에서부터 96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자할 때 엔화도 빌려오고 유로화도 빌려오고 달러도 빌려와요. 왜 빌려오는가 하면 그 나라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달러, 엄청난 엔화, 엄청난 유로화를 빌려와서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거의 다가 빚으로 진 거예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빚으로 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보철강의 정태수였고 이 한보철강 구도로 IMF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근데 문제는 엔화가 절상되었는데 120엔에서 80엔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G7 국가에 가가지고 G7은 어딘가 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7개가 G7이라 그래요. G7에 가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엔화를 절하 좀 용인해달라. 우리 절하할 테니까 그걸 좀 받아달라. 그래서 G7에서도 이거 안 받아주면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되니까 받아줬어요. 그래서 80엔에서 1997년쯤 되면은 147엔으로 절하가 돼요.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절하가 되면은 그 나라의 수출이 잘 돼요. 일본이 50% 이상 절하가 되니까 일본 수출이 잘 됩니다. 일본 수출이 잘 되면요, 경쟁 국가인 한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외환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5.2 위안을 8.8 위안으로 절하를 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절하를 한 겁니다. 절하를 하면은 중국은 수출이 잘 되죠. 절하하면 수출 잘 된다 했으니까요. 수출은 잘 되는데 그 수출 경쟁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외화가 부족하게 돼요. 이 나라에 달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달러 빚을 많이 줬거든요. 많이 주는데 이 달러 빚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남아의 금융기관이 파산하니까 그 다음에 태국이 1997년도에 8월 달에 IMF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인도네시아가 IMF 지원을 받게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IMF로 간 이유는 종금사 문제였습니다. 종금사인데 이 종금사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요. 미국 금리가 이때 3%거든요. 3%? 95년도에 3%예요. 3%니까 이 종금사가 돈을 달러로 빌려와요. 달러로 빌려와가지고 어디다 빌려주는가 하면요. 동남아시아로 빌려줘요. 동남아시아로 빌려줄 때 미국한테는 3%로 빌려가지고 동남아시아에는 25% 정도 빌려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종금사가 엄청난 돈을 버는데 문제는 동남아시아가
달러가 부족해. 달러가 부족하니까 해수가 안 되네. 해수가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다 알아요. 만약에 한국이 동남아에 달러 해수 못하면은 한국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빌려줬던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러 없죠. 달러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IMF 체제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원인이에요. 고베 대지진에 의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일본이 환율 절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출할 수 없었다. 이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중국의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동남아가 수출이 어려웠고, 그래서 동남아가 IMF 체제로 갔고, 또 하나는 조금사가 동남아에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동남아에서 돈을 회수 못하는 바람에 우리는 달러가 귀하게 됐다. 그래서 IMF 체제로 갔던 겁니다. 자, 고정환율제도 문제가 됐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들이, 모든 은행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정금사 보고 빨리 달러 갚아라.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이 들어와요. 압력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부족하네.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행이 달러 보유가 250억 달러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행 말이 그렇고 실제는 얼마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달러 회수하니까 우리 고정 환율제 800원이었잖아요. 그죠? 1달러에 800원인데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막 푸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달러가 고갈돼 버리네. 고갈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IMF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어딘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자를 빌려준 나라가요. 미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일본이 얼마인가 하면요. 40%예요. 그 다음에 유럽이 45%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 되는데, 일본도 고베 대지진으로 달러가 필요해요.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막 회수해요. 회수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995년 11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한담하는 자리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본 애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버르장머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뭔지 모르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서 일본 사람들이 화를 팍 내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애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본의 총무처 장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일본이 한국에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줬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성질을 팍 났죠. 사실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게 1995년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본 애들이 이걸 잘 기억했지. 그 일본 애들을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1997년도에 외환 위기가 딱 발생하자 우리나라에서 엄나경 경제기획원 차관이 사카키바라인 그 대장성 차관한테 가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빌려준 돈을 좀 연기 좀 해달라. 당장 회수하지 말고 연기 좀 해달라 할 때 노했습니다. 노했는데 그 노한 이유가 김영삼 대통령의 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일본이 더 다급해졌어요. 일본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일본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이유는 고베 대지진에서 보험금도 지불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젤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은행의 지불 준비금
지불 준비금을 전에는 대출 한 6%쯤 했어요. 그러니까 6%,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1억을 대출하면, 은행이 1억을 대출하면은 600만 원을 준비해 놔야 돼요. 왜냐면 하면 누군가 돈을 찾아올 거니까, 그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600만 원 준비해 놨다가 찾아오면 주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바젤 협약에서 6%에서 8%로 올립니다. 8% 올리면은 2%가 얼마 차이 안 나질 것 같지만은, 전번 시간 때 말씀드리기를 2%가 굉장한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에서 8%에 오르니까 일본 은행으로서는 대출한 걸 회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출금을 우리 엄나경 차관이 가가지고 그렇게 빌었는데 안 들어줍니다. 대출금을 회수를 해버려요. 회수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외자가 더욱 고갈돼서 IMF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자가, 달러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각 나라, 빌려줬던 각 나라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돈이 회수가 되니까 한국에는 달러가 고갈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드 푸어죠. 이게 IMF 이전에 1997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의 신용 등급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A1이었습니다. A1, 이제 A인데, 원래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뭐, 트리플 A, AAA,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A,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AA, AA 플러스, AA 마이너스 A 해서, 그래도 A 하면은,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괜찮은 단계인데, 갑자기 이 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은 투자 부적격, 정크펀드, 쓰레기다. 이렇게 정크펀드 투자 부적격으로 딱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돈을 빨리 회수하려고 그래요.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자를 높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엄나경 차관이 일본으로 달려가서 좀 구해달라. 그런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루빈이라는 분인데, 이 루빈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블룸버그 회장이었어요. 회장했다가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루빈이 블룸버그 회장일 때 경제기획은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기획은 장관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을 거절했다 그래요. 거절했다 그래서 이 루빈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루머인데, 일단 이 루빈은 블룸버그 회장인데, 사실 블룸버그라는 데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만드는 건데, 투자 은행인데, 거의 미국의 재무부 장관들은 거의 다가 블룸버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금융가의 사관학교다 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몰랐는지 면담을 안 해줘가지고 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루빈한테 가가지고 IMF에 가지 않도록 돈을 좀 지원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루빈이 NO 합니다. 당신들 IMF로 가라. Go to IMF. IMF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쩔 수 없이 IMF로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인데, 외환위기 해결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요, 뱃째라. 난 모르겠다. 뱃째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IMF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째라, 즉 이제 모라토리움 혹은 디폴트라 그러는데,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로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 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자원이 많아요. 자원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자원을 수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돼요. 또 하나,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없으면 수입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 이거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 이란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 아들은요, 고립 경제이기 때문에 모라토리움 디폴트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조건이 뭔가 하면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이 우리나라한테 대출한 돈이요, 이제 많게 계산하면 1,500달러입니다. 보통 1,1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빌려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가겠다. 그러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가 못 갖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해야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이제 우리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1998년도에 러시아가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모라토리움을 딱 선언해요. 모라토리움을 딱 선언하니까 나는 못 갖겠다. 배째라.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왜요? 러시아는 자원부국이고 자급자족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무역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량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은 70%는 굶습니다. 굶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사실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대마불사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전 세계가 망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째라 그래도 세계에서 용인을 해줍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재정 위기였어요. 사실 그리스는 대만은 아닙니다. 이 EU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대만은 아닌데 만약에 그리스가 2011년, 12년에 그리스 재정 위기를 겪잖아요. 그죠? 겪을 때 그리스는 배째라 그랬어요. 배째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EU가 그리스가 만약에 EU를 탈퇴하게 되면은 EU 전체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니까 알았다. 부채 탕감해 줄게. 50% 탕감. 이자 그래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리스 재정 위기를 이제 배째라 한 식으로 해서 그리스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IMF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IMF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F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IMF 규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IMF는 각국이 전부 다 돈을 출자했잖아요. 그죠? 출자한 거에 따라서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 미국 같은 경우는 17.39%의 지분이 있고, 일본은 6.4, 중국은 6.3 등등의 지분이 있는데, IMF의 규정에 의하면은 15% 이상 가진 나라는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1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나라는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부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MF는 미국의 뜻에 의해서 IMF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뜻대로 되는 겁니다. 미국 뜻대로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IMF를 받아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잖아요. 위급한데 이거는 세계 경제 문제로도 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이죠. 여기 누군가 하면 아까 그 유명한
루빈 재무부 장관이요. 루빈 재무부 장관인데 이 루빈 재무부 장관은 그 당시에 경제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요분이 누군가 하면요. 코언 국방부 장관이요. 요분은 누군가 하면 울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스란 분하고 해서 전부 다 5분이 회의를 하는데 클린턴만 유태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인데 루빈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한국의 외자 도입의 IMF 외자 외환 문제는 민간이 해결해야 하면 된다.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탁 해요. 탁 하니까 이 코언 국방부 장관이 뭐라는가 하면 한국은 현재 미국은 현재 한국에 3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만약에 한국이 IMF 체제로 안 가고 민간이 해결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완전히 파괴된다. 파괴되게 되면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미군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IMF 체제가 갈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적극 얘기합니다. 울브라이트도 그렇게 얘기하고 스머스트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분의 유태인들이 그렇게 네 분 중에 3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빈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사실 이때 유태인들의 사실 도움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한국은 IMF로 가지 않고 민간이 해결하게 되면요. 한국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70년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이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가이트너 차관보, 재무부의 차관보가 실제 한국에 와서 실무를 총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에 있어다 주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결정하고 난 뒤에 IMF 총재인 깡드시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요. 프랑스 사람이 이 사람이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요. 이게 한국이 IMF로 간다는 걸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한국이 달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려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가 우리가 달러 보유액이 얼마인가는 절대 비밀이었어요. 말로만 250억 달러가 있다라고 했을 뿐인데 모든 게 다 비밀이어야 됩니다. 비밀이 아닐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을 다 뽑아가 버려. 그래서 깡드시가 비밀리에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돼서 이제 IMF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깡드시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요구한 조건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모든 위기의 핵심은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그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번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이 피는 경제에서는 돈과 같은 겁니다. 근데 피를 뭐가 흘려주는가 하면 심장이 흘려주는 거예요. 심장이 탁탁 뛰어가지고 돈을 피를 팍팍 쏴줘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은행이 돈을 대출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데 문제는 은행이 기업에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깡드시가 와가지고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실금융기관은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모든 은행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은행의 옥석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폐쇄, 좋은 은행은 거기다가 공적 자금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출하도록 해가지고 대공황을 해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모든 경제 위기는 은행의 문제인데 은행을 제대로 이게 폐쇄했느냐 안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1990년 초에 버블이 터졌어요. 버블이 터졌는데 그때 이게 뭔가 하면 금융위기입니다. 은행 문제거든요. 은행 문제인데 일본이 은행을
처리해야 돼요. 나쁜 은행 파산시켜버리고 좋은 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긴 해요. 10년 뒤에 합니다. 10년 뒤에 끌다가 10년 뒤에 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30년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위기, 2007년, 8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이때도 사실은 연준 의장이 누군가 하면 벤 버냉키입니다. 벤 버냉키가 이 월스트리트 금융가에 대놓고 부실은행을 정리하자 그랬어요. 부실은행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금융가에서 거부합니다. 왜요? 이제 여기에 그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는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요,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지배하는데 자기 은행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반 정도 망이 되니까. 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벤 버냉키도 유태인이요. 유태인인데 아무리 월스트리트에 압력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벤 버냉키는 이 은행 정리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뿌려줘요. 그래서 벤 헬리콥터라 그러거든요. 헬리콥터 벤이라 그럽니다. 은행 가면 월스트리트에다가 돈을 그냥 무작위로 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실은 은행을 파산시키거나 파산시켜야 되는데 못 시킵니다. 못 시키는 바람에 이제 계속 그 앙금이 여진이 남아가지고 현재 미국의 금융 쪽은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금융기관 폐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이 폐쇄가 돼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고금리 유지입니다. 이 고금리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그때 IMF 때 금리가 20% 이상했죠. 그죠? 아주 높을 때는 30%였어요. 근데 왜 고금리를 유지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달러를 잡으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금리를 높여라. IMF에서 550달러 줄 건데 그동안 주면 될 거 아니냐 싶은데요. 사실 550달러 주지도 않고 그 당시 우리나라 외채가 1,1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넘으니까 IMF가 지원해 주더라도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니 고금리 정책을 써라.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고금리 정책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이제 부실기업이죠. 부실기업. 이 부실기업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좀비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체, 좀비기업이 작게 잡으면 20%, 많게 잡으면 40%라는 겁니다. 40%. 근데 이 좀비기업은 지금은 계속 돈을 막 뿌리고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면은 이게 계속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물건 만들면 이게 디프레션 잡고 공급 과잉이 돼서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런 좀비 기업이 무너집니다. 이 좀비 기업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금리 정책 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깡그시가 뭐라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너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썼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정부 지원을 금지해라. IMF 이전까지는 정치하고 정경 유착했죠. 그죠? 이게 그 정부에서 돈을 그 관리한테 이제 정부한테 내물러주면 그 정치 쪽 그다음에 간에서 봐주는 그런 형태의 정치를 많이 썼죠. 또 하나 이제 그거는 부정부패죠. 그죠? 부정부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외국의 기업체하고 공정 경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산당 쪽에서 기업체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금리도 아주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외국 기업하고 공정 경쟁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정부 지원을 못하도록 해라. 이것도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고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IMF 이전까지는 기업체가 직원을 마음대로 잘라내지 못했어요. 근데 IMF 이후에는 마음대로 자를수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정규직 말고 임시직이 이때 들어와요. 시간제, 임시직 이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뭔가 하면 88 인생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시간제, 그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요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라. 금융시장은 뭔가 하면 이제 고정환율제였죠. 그죠? 1불에 800원 하던 고정환율제를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달러가 1달러에 800원 가는 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달러에 2,0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외국인 지분이 한 55% 정도 돼요. 포스코도 외국인 지분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나 삼성전자는 그게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외국 회사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외국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거의 외국화되다시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다섯 가지 조건이요, 굉장히 강한 조건입니다. 이걸 한국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IMF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특히 고금리 정책, 금리가 20% 이상 되면은 거기 견뎌낼 기업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2월 초에 12월 3일 날 550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IMF하고 이제 협약이 됐죠. 실제 550억 달러 안 줬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빌려준 거는 195억 달러를 우리한테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빌려주는데 문제는 이게 빨리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외국에 그 투자했던 그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달러를 회수해 가요. 또 하나 550억, 그 외국의 투자 기관들은 550억 달러 지원해 주는데 저게 정말로 550억 달러 지원해 줄까 하는 의문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550억 달러 가지고 될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러를 회수해 가니까 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달러는 고갈되면서 동시에 기업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12월 3일 날 이 협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는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일지가 쭉 나오는데 이제 1997년 1월 달 한보 7강 부도인데 이게 IMF의 트리거 방아쇠였어요. 한보 7강이 부도 나면서 산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등등등 일어나고 기아, 7월 달에 기아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IMF 구조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 뒤에도 기업체가 자꾸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루빈 재무부장관이 그 당시에 김대중 당선자한테 와서 루빈 재무장관이 마지막 확약을 받습니다. 깡디 씨하고 임창열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협약했던 내용을 지키겠느냐, 구조조정하겠느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미국에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이 루빈이죠. 루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서머스, 미국 경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위원장이었죠. 그 다음에 가이트너. 요 세 사람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요. 요 사람이 각 나라의 재무부 장관한테 전부 전화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한국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마라. 한국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은
한국이 무너진다. 무너지면 당신들 돈도 못 받을 뿐더러 세계 경제가 혼란하니 절대로 돈을 회수하지 말고 연장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12월 24일 날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해결돼 가지고 드디어 이제 IMF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유태인들이잖아, 그죠? 유태인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돈 받으면서 동시에 이 유태인들이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잖아요.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 버렸어요. 네. 이제 그다음 또 하나 고금리 정책.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기업이 엄청나게 파산했습니다. 이 30개 대기업 중에서 11개가 해체돼요. 은행은 14개가 해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97년, 98년도에 파산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부 합쳐가지고 거의 2만 개의 업체가 파산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해가 돼버렸죠. 그 당시 또 이제 금모으기 됐었습니다. 그죠? IMF 금모으기 됐었는데, 이 금모으기는 어떻게 보면은 효용성, IMF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한국인들은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구나.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테 믿음을 준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모은 금이 얼마인가 하면요. 225톤이에요. 225.8톤입니다. 이 8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양이에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22억 달러입니다. 달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많은 양인가 하면은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104톤밖에 안 됩니다. 그거의 2배 이상이나 돼요. 엄청난 양이죠. 이걸 이제 수출해요. 수출해서 22억 달러를 벌고 22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외채상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돼가지고 2001년 8월 달에 IMF 관리체제가 종료가 돼요. 이때 빌려준 돈 195억 달러를 던져줍니다. 전액 상환을 해요. 이렇게 빨리 이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환율 문제였어요. 환율이 이게 800원, 1달러에 800원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었던 걸 이게 변동환율제로 바꿔요.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환율이 마음대로 변동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바꿔주니까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하면 1990원, 2,000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게 절하잖아요. 절하니까 수출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래서 수출이 기가 막히게 잘 돼가지고 4년 만에 거의 200억 불을 탁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IMF 체제에서 종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IMF 전후의 경제체제 변동인데요. IMF 체제 이전에는 정경유착에 의해서 관치금융이었어요. 정경유착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정부패가 많아요. 많고 또 하나는 과도한 차입 경영, 돈을 빌려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많은데 평균 한 400%였고 GDP 대비해서는 100%가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부채죠. 과도한 부채인데 이게 이제 IMF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그전에는 관치 경영이었거든요. 정부가 전부 다 개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정부가 개입을 거의 안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본주의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본주의 발달이 1930년까지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경제가 운영되도록 해요.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그런데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개입해서 대공황을 해결합니다.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요. 이게 노사 문제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되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하나는 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이익을 잘 못 내. 이익을 잘 못 내기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1980년 레이건 대처가 들어서면서 이게 수정자본주의, 이게 수정자본주의거든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인데 이걸 바꿉니다. 뭘로? 신자유주의로 바꿔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킵니다. 최소화시키고 기업가끼리 자유 경쟁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라.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빈부격차하고 기업 간 격차. 이게 굉장히 많이 생겨버려요. 생겨버리니까 2020년 딱 되면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다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그 IMF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의 경제였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IMF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기업가끼리 자유경제에서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치금융 중단하고 종사 영업정지, 은행 폐쇄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은행 문제였죠, 그죠? 모든 게 은행 문제입니다. 은행 문제인데 여기 뭔가 하면 지급 준비율과 관계 있어요. 지급 준비율이 전번에 6% 정도 되는데 바젤 협약에 의해서 8%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BIS가 8% 유지되는데 지금은 계속 7%입니다. 7%.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금융시장 개방하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IMF의 발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체가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운영했던 거요. 부채 문제죠. 기업 부채 문제였습니다. GDP 대비 1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이제 이제 정신이 부쩍 나가지고 돈 안 빌리겠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무차익 경영. 아마 그 IMF 이후에 기업체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기업은 무차익 경영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이게 돈을 안 빌리고 지 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차익 경영을 하게 되면은 투자를 안 해요. 투자 안 하면요. 성장이 안 돼요. 왜요? 성장은 뭐로 구성되는가 하면 소비, 투자, 수출인데 그 중에 기업체가 투자 안 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우리나라는요, 성장이 팍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성장이 9%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성장이 팍 떨어져가지고 3%, 뭐 5%, 3%쭉 떨어져 버립니다. 성장이 안 되면요, 고용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하게 돼요. 또 하나, 은행은 대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죠? 그 기업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먹고 사는데 기업체가 대출 왜 빚을 안 질라 그러네? 은행이 돈 빌려줄 데가 없어요. 돈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빌려주는가 하면은 가게나 개인을 빌려줘요. 개인. 그래서 은행은 아파트 살 때 옛날에 그 IMF 이전에는 개인이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 돈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는데 IMF 이후에는요, 은행이 개인한테 돈 잘 빌려줘요.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살 때도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사고, 한 아파트의 한 50%는 빌려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개인한테도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저도 전에 IMF 좀 이후에 그 포스코 다닌다는 이유로 외환은행 가니까 그냥 3천만 원 빌려주더라고. 3천만 원 빌려가지고 투자하다가 쫄딱 망했지만은 이렇게 개인한테도 빌려주고 이래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은행이 기업체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고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요.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빌려줘요. 그래서 은행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는 우산을 빌려줍니다. 빌려줬다가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우산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은행이 우산을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실제 돈이 많은 사람은 안 빌려줘도 되는데 빌려줘요. 실제 꼭 필요한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필요 없는 사람 되게 이제 신용 있는 사람들 은행이 신용 있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줘요. 신용 있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다가 좀 잘못했어. 신용이 좀 떨어져. 신용이 떨어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은 은행이 돈을 더 빌려줘야 될 텐데 아닙니다. 돈을 바로 회수해버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할 때는 우산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은 우산 뺏어버려.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돈 있는 사람은 이걸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업체 운영하려고 하지 않고 빌려서 기업체 운영해보니까 IMF 때 쫄딱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투자하는가 하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식이나 부동산 값이 쫙 오르잖아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빈부격차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은행이 개인 중심으로 대출하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값이 올라가고 이게 빈부격차를 이야기하게 된 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IMF 외환 위기였고요. IMF 외환 위기가 터진 이후에 곧바로 뭐가 터지는가 하면요. IT 버블이 터집니다. IT 버블이 터지는데 여기 IT 버블은 미국에서는 닷컴 버블이라 그래요. 여기 언제 터지는가 하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이 버블은 모든 나라가 이 IT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세 나라만 버블이 터져요. 한국, 미국, 독일만 버블이 터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IMF 터졌잖아요. 그죠?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체가 돈을 안 빌려가려고 그래. 돈을 안 빌려가려고 그러면은 투자가 안 되잖아요. 투자가 안 되면은 성장이 안 나와요. 성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비, 투자, 수출이요? 투자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는 성장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일자리 안 되니까 야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벤처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정부가 벤처기업 하는 사람한테 돈을 팍 빌려줘요. 근데 벤처기업이 뭔가 하면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1900년대에 인터넷이 딱 등장해요. 인터넷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인터넷 기업이 기존 산업 전체를 장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T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IT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상장만 시키면은 주식값이 몇 배씩 튀어오릅니다. 엄청나게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IT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상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주식이 하늘 끝까지 날아가요.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 가지고 빚을 내서 벤처 기업 만들고 너도 나도 빚을 내서 벤처 기업, IT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2000년 초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해서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버블이 터지는데 실제는 이게 기존 산업을 장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사실은 장악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한 2015년쯤 되면은 미국에 무슨 기업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팡 기업이 나타납니다. 팡이라는 게 뭔가 하면 F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A는 두 개입니다. A는 애플하고 아마존. 그 다음에 M은 마이크로소프트. 또 N이라고 해요. 넷플릭스.
그다음에 G는 구글. 이걸 황기업이라 그래요. 황기업인데 여기 5개 기업이죠. 5개 기업인데 이 5개 기업이 미국 산업재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장악했어요. 그래서 S&P 500이라는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S&P 500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중요한 기업체 500개, 500개인데 이 500개 중에 황기업 5개만 2019년에 이익을 한 10% 내외 이익을 냈습니다. 냈는데 나머지 495개는 이익을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러셀이라고 하는 이제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러셀 2000은 뭔가 하면 중소기업체 2000개, 중소기업체 2000개는요 마이너스 7% 낸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미국의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황기업입니다. 황기업이 현재 미국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유사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체가 사실은 IT 기업체잖아요. IT 기업체. 이 IT 기업체가 미국처럼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산업계도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 터졌는데 버블이 얼마나 터졌는가 하면요. 버블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 폭락해요. 한국은요 90% 폭락해버려요. 90% 폭락하는데 이 90% 폭락하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죠? 다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게 왜 미국과 독일과 한국만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인터넷을 발명한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이니까 인터넷의 유용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인터넷을 미국은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그래요. 닷컴 버블이 시작돼요. 한국은 IMF 때문에 투자가 안 하니까 벤처기업 육성해서 투자한 거고, 독일은 그 저성장, 독일병이라 그러죠. 독일병인데 미국에 의해서 양태를 깎기 위해서 1985년 프라자 합의에서 마르크화가 절상되고, 그다음 그 뒤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자꾸만 저성장을 해요. 저성장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도 벤처기업 육성하자 해서 IT 기업을 육성하게 돼요. 이 세 나라가 쫄딱 망한 겁니다. 독일은 그 뒤에 IT 기업에서 손띄고 한국과 미국은 계속 IT를 육성시켜요. 쫄딱 망했지만 육성시킵니다. 육성시켜가지고 미국은 황기업이 미국 기업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버렸고, 한국은 IT 강국으로 부상해요. IT 강국이 된 이유가 뭔가 하면 IT 버블 붕괴 이후에도 계속 그 인프라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세계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기술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입된 자금으로 IT 기업 발전에 도움이 줬는데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또 그 몇 개밖에 안 살아나요. 다 죽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았던 IT 기업이 다 죽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톡 이것만 살아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인데 이게 IT 버블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2002년도에 발생하는데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IMF 때 기업체들이 하도 혼이 나가지고 투자를 안 하거든요. 무차입 경영 투자를 안 해. 투자를 하면 성장이 안 돼요. 안 되니까 IT 버블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IT 산업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줘서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버블이 파괴되면서 그것도 스톱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겠는데 뭘로 성장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고 투자인데 투자는 됐고 이제 소비시켜야 돼. 소비시키는데 어떻게 소비시키느냐? 이거 그냥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땡겨요. 미래 소득을 땡기는 게 부채입니다. 미래 소득을 땡겨서 소비시키도록 하자. 이게 뭔가 하면 카드 대출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사실은 그 성장 때문에 빚더미예요. 전부 빚더미입니다. 이 전부 다 빚더미. 빚더미인데 이거 나도 계산하는 거 나중에 다시 그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의 요소가 뭔가 하면 소비, 투자, 수출인데 투자는 이제 됐고 IMF 이후 그 다음에 IT 버블 이후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소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라도 해야 성장이 되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줘가지고 빚으로 하여금 소비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카드 대란이었어요. 뭐요? 그래서 2002년에 카드를 발급해요. 발급해가지고 카드로 맘대로 돈을 쓰도록 해요. 이걸 이제 광고를 하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카드를 발급하게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그다음 백화점 갔을 때 물건 사잖아요. 물건 샀을 때 현금으로 내면은 이게 그 기업체나 식당 주인이나 백화점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만약에 뭐 사업한다 그러면 현금 들어오면 세금 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투명하게 하자. 투명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카드로 모든 걸 결제하도록 하자. 그래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엔 지하 경제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요, 지하 경제가 얼마인가 하면 카드로 해도 지하 경제가 현재 20%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가 지하 경제가 적어요. 한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하 경제 20%. 20%인데, 그 당시에는 더 높았죠. 더 높으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면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카드 발급해가지고 현금 서비스 있죠. 그죠? 빚,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빚으로 돈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카드사들이 굉장히 경쟁을 해요. 특히 LG카드가 문제됩니다. LG카드가 이제 원래 이게 삼성하고 LG는 원래는 같은 동업자였잖아요. 그죠? 동업자인데 삼성이 전자업체로 진출하면서 원래 그 금성사라고 하는 LG의 금성사라고 하는 전자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같이 하다가 삼성이 갑자기 그 전자업체 한다 그러니까 등이 져버린 거예요. 등이 졌는데 항상 삼성한테 져요, LG가. 근데 카드만이라도 이겨야 되겠다 해서 LG그룹이 엄청나게 카드를 발급해요. 발급하는데, 그리고 이 발급하기 위해서 미성년자한테도 발급하고, 한 사람이 몇 개씩 발급해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엄청나게 발행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카드를 되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선전을 막 해요. 뭐라 선전하냐? 카드 쓰면은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카드 발급될 때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부자 되세요. 카드만 발급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인생은 즐겨라. 인생은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다. 즐겨라. 카드 발급해가지고 돈을 팡팡 쓰면서 즐겨라. 이런 이제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광고 나올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배우 탤런트들이 카드에 등장해요. 카드 광고에 등장해요. 이영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쓰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도 나도 카드 발급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카드를
1억 개, 카드 1억 개, 이렇게. 그 당시 인구 5천만도 안 되는데 1억 개잖아요. 1억 개면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게 몇 개인가 하면 대개 한 8개 가까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액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이제 소비하니까, 카드 가지고, 빚내 가지고 막 돈 쓰니까 경제 성장률이 7%까지 올라가. 그전에는 얼마였는가 하면요. 4%밖에 안 됐어요. 4%가 7%까지 올라갔어요. 7%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제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금도 많이 걷어져. 그 다음 지역 경제 축소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 사람 카드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뭐 이유는 있지.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게 세원이 확 노출돼. 세금 잘 걷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카드 대란 후폭풍이 나타나는데, 이게 현금 서비스를 많이 해줘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 마이너스 통장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요. 얼마까지? 30%까지요. 원래 이 사람들한테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회사에서는 금리 높여서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 신용이 낮으면은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30% 금리로 현금을 서비스 받아서 막 소비해버리잖아요. 그죠? 소비할 땐 좋았지. 근데 갚을 능력이 없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생기는가 하면 361만 명인데 그 중에서 240만 명이 카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국민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돈을 못 갚잖아요. 그죠? 카드 회사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돈 못 갚으니까 카드사가 부실화가 돼요. 부실화가 되고 증시도 40%가 폭락해버려. 그래서 문제 해결해야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뭔가 하면 빚잔치입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요, 해결이 뭔가 하면요, 빚잔치요. 빚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빚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개인 파산해요. 파산하면은 어디로 오는가, 이 빚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금융회사로 오고, 금융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은, 그 다음에 공직자금 투입해요. 그러면 정부로 와요. 그러니까 개인의 빚이 은행으로 갔다가 정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비를 많이 해버리니까 저축을 안 하네. 저축을 안 하면요, 투자를 못 해요. 투자를 못하면 성장이 안 돼.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이게 개인 파산되잖아요. 그죠? 못 갚으니까. 파산되면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입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 고통스러운 거는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돈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혼을 합니다.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돈 문제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바람 피워도 돈만 많으면 잘 이혼 안 돼요. 예. 근데 카드 문제로 이제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혼이 늘어나고, 또 하나 자살 문제인데요. 자살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7%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은데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퇴직하고 난 뒤에 갑자기 가난해져 가지고 빈곤하게 됐네. 빈곤하게 되면은 내 인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지면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돈 문제.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수가 이제 카드 발급해서 빚으로 쓸 때는 내수가 좋았는데 이게 신용불량자가 막 생기니까
이제 돈을 못 쓰네? 못 쓰니까 내수 침체가 일어나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결이 돼요. 물론 카드 대란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다는 게 아니고 내수 침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일어난 리만 브러더스 사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